네, 우린 지금 등기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자,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등기란 무엇이냐, 그리고 등기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고, 그런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라고 해서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한 이제 절차들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등기법은 등기의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등기법적인 내용으로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가 제3장이죠. 3장 그러면은 192페이지 보시면 3장에서 등기 절차 총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등기 종류에는 다양한 등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권리만 보더라도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외에 관한 등기들이 있고요. 소유권 이외의 등기 그러면은 뭐 전세권, 저당권 등의 등기가 있겠죠. 또 소유권 등기 그러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들이 있을 것이고, 다시 또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그 원인에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다양한 등기들이 있어요. 자, 이 등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로서 뭐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등기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등기 하나하나의 절차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등기가 뭐냐면요. 소유, 등기는 권리에 관한 기록하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텐데 그 권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이 되겠죠.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중에서 소유권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눈다고 봤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맨 처음에 하는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될 수도 있고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전이 되는데, 그중에서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역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절차 총론 시간에는요, 가장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 해서 등기 절차의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본 다음에, 그리고 그 나머지 등기들은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다루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고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에요. 갑과 을 사이에 X 부동산,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10억으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해보죠. 4월 1일 날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4월 30일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어요.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다. 자, 이것이 바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갑이 만약에 최초의 소유자다 그러면은 갑 앞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는 우리가 다음에 다룹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이해서의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했을 때요. 자,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그 원인을 적지 않지만 그 이외의 등기들은 다 그 원인을 적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된 원인이 매매였으면 여기 이제 매매 이렇게 적는 거죠. 물론 매매한 날짜도 적지만은요, 중심적인 내용만을 이제 기록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할게요. 덜 중요한 것은 이제 빼고, 특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적지만 그 이외에는 그냥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럼 이때 이 을 앞으로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등기를 과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등기 절차를 다뤄요. 자, 그러면 먼저 개념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는데요. 자, 지금 요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 상태예요. 갑 앞으로 보존 등기만 돼 있는 상태인데, 이때
지금 이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을은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럼 이때 장차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등기가 됨으로써요.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이득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등기 권리자라고 합니다. 등기 권리자. 그리고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면은 갑은 이제 권리를 상실하게 되겠죠. 장차 이루어질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 자, 이런 사람 우리는 등기 의무자라고 해요. 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를 합쳐서 우리는 등기 당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등기 당사자라고 해요. 이게 용어예요, 용어. 자, 그러면은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 이전되면은, 자, 을은 매수인이에요. 그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됨으로써 을은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을을 우리는 등기 권리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그 매도인, 갑, 이런 사람을 우리는 등기 의무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이때 을 앞으로의 등기는요,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자유죠. 그리고 매매를 한다면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인가, 이것도 갑과 을의 자유죠. 자, 따라서요, 등기는 기본적으로 이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었을 때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신청 절차가 먼저 나와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등기는 크게 등기 절차는 신청 절차가 먼저 나오고요. 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등기관이 등장을 하겠죠. 이 사람들이 직접 등기부에 기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등기관이 나와서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행 절차 이렇게 표현해요. 등기관이 이제 실행하는 실행 절차. 신청 절차와 실행 절차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는 바로 실행 절차가 되겠죠. 실행 절차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테마로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청주의. 이게 첫 번째가 나와요. 자, 그래서 194페이지 보시면 신청해 가지고 있죠. 등기 신청의 당사자. 자,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누가 신청하느냐라는 겁니다. 을이 혼자 가서 등기 권리자가 혼자 가서 신청할 수 있느냐, 또는 등기 의무자가 혼자 가서 신청할 수 있느냐. 자, 우리 등기는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등기가 소유자 아닌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은 이것을 믿고 거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면은 보호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등기는 진정한 권리자 앞으로 권리 등기가 돼야 되죠. 즉, 진정한 등기가 되도록 절차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 등기에 우리 절차를 다루게 될 텐데 그 등기 절차의 목적은 뭐냐면요. 어떤 식으로 등기를 하도록 하게 하면, 어떤 절차에서 등기를 하도록 하게 되면은 이것이 진정한 등기가 될 수 있을까? 그 고민 하에서요. 등기를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이것이 진정한 등기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목적,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가 되도록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절차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을이 혼자 가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뭐 갑이 을한테 팔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등기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갑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또 을 앞으로, 을은 산 적도 없는데 마음대로 등기를 또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부실 등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진정한 등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 권리자 혼자서도 안 되고, 등기 의무자 혼자서는 안 되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하면은,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면은 그만큼 진정한 등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등기 신청은요, 의무자 혼자서도 안 되고, 권리자 혼자서도 안 되고, 이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신청 그럴 때는요, 우리 국민이 관공서에 뭔가를 요구할 때는 신청, 개인과 개인이 뭔가를 요구할 때는 청구, 국가기관끼리 뭔가를 요구할 때는 촉탁 이렇게 했죠. 그러면 개인들이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해달라고 등기관이라는 관공서에 요구하기 때문에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런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한다.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이것이 양가로 1번 보시면 공동신청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줄 보시면 결국 등기의 진정성 보장. 진정성이라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 앞으로 권리 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럼 양가로 2번에는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1번 보시면은 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그 등기에 의하여 등기만 보고서 그 등기를 통해서 등기만 보고 형식적으로 파악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은 등기 권리자.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등기 의무자예요. 그럼 우리가 이때요. 이런 걸 보죠.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이면요. 우리가 민법적으로 보면요. 을은 X 부동산의 권리가 있지만 10억 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가 돼요. 갑은 X 부동산에는 의무자지만 10억 원에 대한 권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채권자이면서 또 채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갑과 을이 모두 민법적으로는 채권자가 되면서 채무자가 되지만요.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따질 때는요. 이런 금액은 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싸게 팔았으면은 갑이 이득일 것이, 싸게 팔았으면은 을이 이득이죠. 갑이 손해일 것이고, 비싸게 팔았으면은 갑이 이득이 될 텐데, 이렇게 얼마에 팔았냐, 이런 거, 매매 대금,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오로지 부동산에 대한 내용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만 놓고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을이 권리자고 갑이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등기법에서의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매매 대금에 관한 내용은 빼고요. 빼고 오로지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만을 기초로 해서 권리만을 보면서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언제나 등기 권리자, 매도인은 언제나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예가 있으니까 한번 보죠. 밑에 그 표를 한번 보죠. 몇 개만 볼 거예요. 좀 복잡한 내용들은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이랄지 뒷부분에서 살펴보니까요. 기본적인 내용만 묵혀보죠. 첫 번째 보시면 매매 원리로 소유권 이전될게요. 자, 갑에게서 을로 이전되면은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 상태 되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근데 만약에요. 갑에게서 을에게로요.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요.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에서 말소를 한다고 해보죠. 등기를 말소해요. 자, 등기를 말소도요. 그러면 갑이 마음대로 혼자 와서 말소해 버릴 수 있느냐? 진정한 등기일 수도 있는데 함부로 말소를 인정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을이 마음대로 혼자서 마음대로 말소해 버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이거는 등기 진정한 등기였는데 함부로 말소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소도요. 말소도. 이게 말소돼 버리면 등기부상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되기 때문에요. 말소도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말소를 하게 되면요. 을의 권리가 부동산의 권리가 소멸하네요. 따라서 을이 이때는 등기 의무자가 될 것이고요. 갑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등기부상이죠. 등기 권리자가 돼요. 그러니까 말소를 할 때는 뒤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표를 보시면요. 이게 말소가 됐는데요. 이 말소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예요. 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다시 을 앞으로 회복 등기를 합니다. 을 앞으로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상 을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이제는 갑이 또 이제 권리를 잃게 되겠죠. 따라서 회복 등기를 할 때는 다시 또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매도인이 또 의무자가 되는 거죠. 회복 등기도 공동 신청이에요.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등기 권리자는 말소된 소유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말소 전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할 때는 을이 등기 권리자, 말소할 때는 을이 등기 의무자, 다시 회복할 때는 다시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된다. 자, 요것만 이렇게만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앞에 있는 말소 전 이건 넘어가시고요. 그냥. 그 다음에 맨 밑에를 보죠. 중간에 있는 건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맨 밑에 보시면은 갑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갑에 대해서요. 지상권일 뿐만 아니라 전세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1 해가지고요. 전세권이니까 을구에 기록하겠죠. A 앞으로요. 전세권 설정합니다.
전세금이 얼마냐? 5억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갑은 소유자고요.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누가 전세권을 취득해요? 권리를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A가 취득하게 되죠. 따라서 이때는 A가 등기 권리자. 설정자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전세권 설정도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자, 의리이제,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걸 말소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소하게 되면은 등기부상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니까 A는 등기 의무자. 그리고 갑은 이제 전세권의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득을 얻게 되겠죠. 말소가 됨으로써. 그러면 갑은 등기 권리자.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지상권이나 오른쪽 첫 번째죠.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말소할 때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설정자가 다시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와 관련돼서는요. 세 번째 칸에는 전세금의 감액과 전세금의 증액,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권리자 의무자는 여러분들이 완전 이해하신 것이 됩니다. 자, 5억에서요, 만약에 전세금을 인상을 해요. 7억으로. 전세금이 올라갔습니다. 증액을 해요. 전세금 올리니까, 전세권자가 손해보겠네. 전세금이 올라갔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등기부를 보고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다랄지, 부동산에 대한 이득을 얻게 되면은, 이때는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증액을 할 때도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전세금이 올라갔으니까 전세권자가 손해볼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증액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이 사람이 5억만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경매에서. 그런데 7억으로 늘어나니까 이제 A가 7억까지 우선 변제를 받게 되겠죠. 이 등기를 통해서 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전세금은 5억에서 7억으로 올랐어요. 올랐는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A가 5억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A는 빨리 7억으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등기를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A죠. 7억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세금이 7억으로 올랐다 그러면 반드시 A가 빨리 등기를 해야 되겠죠. 등기를 통해서 A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5억에서 7억까지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액을 할 때는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감액을 할 때는요. 전세금이 떨어졌으니까 전세권자가 좋겠네. 이게 아니에요. 전세금이 감액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등기를 합니다. 감액을 하는데 만약에 감액이 됐는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A는 5억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등기를 통해서 이제 A는 3억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액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A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럼 갑이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되겠죠. 따라서 감액을 할 때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세속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전세금이 오르니까 나 손해보고 전세금 떨어지니까 좋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가 됨으로써요. 등기만 보고 등기가 됨으로써 이득을 보면은 등기 권리자. 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안 돼 있는 것보다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되면 등기 의무자. 이득을 보면 등기 권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증액과 감액 요걸 보시면은요. 대충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부만 놓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판단하고 그리고 등기부를 통해서 이래 부동산에 대한 권리만을 중심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등기부상 권리를 얻었느냐, 권리를 상실했느냐, 등기부상 이득을 얻었느냐, 손해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구별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헷갈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등기법은 좀 양이 많다라고 했죠.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 내용,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기억하시려고 하면은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강의 시간에는요. 시험에 주로 나오는
그러니까 기본 강의만 들어도 60점은 맞을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하면서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너무 지엽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만 잘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에 양가로 3번을 보죠. 양가로 3번 보시면요.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등기는요. 등기소에서 공동으로 신청해요. 따라서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려면은 을도 등기소에 나와야 되고요. 갑도 등기소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등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을이라는 사람은 혼자서는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요. 갑에게 등기소에 나와라. 즉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등기소에 나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개인이 개인에게 요구를 할 때는 청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따라서 혼자서는 신청을 못하고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등기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죠. 을이 갑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등기 청구라고 합니다. 이건 신청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면 을이 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이전 등기 절차에 협조하니까 이전 등기 이제 청구권을 갖게 되겠죠. 이전 등기에 협조해달라는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 이때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을이 갑에게 행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는요, 계속 등기 청구가 나와요. 이거는 개인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공동 신청을 위해서. 그래서 매수인은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있죠. 등기 신청을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방 당사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196페이지 첫 번째 줄 여기에서 나오죠. 첫 번째 줄 중간에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해서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등기 청구권은 민법상 권리가 되겠죠. 개인이 개인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등기 신청권은 관공서에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법상 권리예요. 이건 사법상의 권리고 이건 공법상의 권리예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동그라미 3번 보면은요. 3번 보면은 그럼 매수인만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만 등기 청구권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갑도 혼자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팔아서 4월 30일 날 넘겨주기로 했는데요. 4월 30일 날 잔금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제 등기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넘겨주려고 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을이 뭐라고 하냐면요. 4월 30일 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는데 자기 집이 안 팔린 거예요. 새 집을 사가지고 자기 집을 팔았어야 되는데 자기 집이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또 등기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한 달만 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이 집 팔리면은 이전 등기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달라고 해서 이 사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갑은 자기 집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새 집을 샀어요. 새 집을 사가지고 새 집을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 빨리 이것을 넘겨주고 내 입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가져가니까요. 내가 새 집을 등기해버리면 내가 1가구 2주택이 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빨리 가져가라고 하는 거야. 빨리 가져가라. 빨리 등기소에 나와라 이거죠. 그러면은 갑도 혼자서 이전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빨리 등기소에 나와라. 등기 절차에 협조해라. 이것을 갑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인 등기 의무자 갑도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는 등기 청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 이제 인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등기 청구권은 등기 청구권인데 여기 때는 빨리 가져가라는 청구권. 이것도 등기 청구권 일종이 되겠죠. 따라서 매수인만 등기 청구권을 갖는 건 아니고 매도인도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그때는 등기 인수 청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상대방 협조가 있어야만이 이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내용은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등기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은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에게 이렇게 행사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옆에다 쓰면 되겠죠. 등기 인수 청구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민법 시간에 가끔씩 나오는 거죠. 등기 인수 청구권. 매도인도 등기 인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이제 협조에 의해서 이제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요. 197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적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등기 신청은요. 이제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두 번째 테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신청은요.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적합한 자격. 줄여서 적격 이렇게 합니다. 적격. 적합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등기 신청에 적합한 자격이 있느냐는 것은요. 이렇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결국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적격이나 능력이라는 말은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당사자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말하면 이런 의미도 됩니다. 등기 당사자, 즉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요. 등기부를 보면서 우리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하는 거죠. 결국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만이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등기부에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만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등기 당사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은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즉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만이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사람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등기 당사자 능력. 결국 등기 명의인,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 명의인은 누가 등기 명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등기 명의는요, 이 권리를 기록할 때는 그 권리자를 기록을 하는 거죠. 권리자를. 그래서 이 등기 명의는 권리자가 등기 명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자, 이것을 우리는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그러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권리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할 때는 똑같은 표현인데요. 법인격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할 때는 법인격 이렇게 표현하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그러면은 권리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그러면 누가 권리 능력을 갖느냐? 이것은 민법에서 정해져요. 민법에서요. 권리 능력을 갖는 사람으로서는요. 우리 민법에서 자연인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자연인. 누구를 자연인이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 우리가 이런 거는 세속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은 법적인 자연인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민법적으로 자연인 할 때는요.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생에서 사망까지를 우리는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출생이라는 것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전부 노출이 되면, 전부 다 나오게 되면 출생했다고 하고요. 호흡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은 사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심장이 멈췄을 때. 그러면 이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고 자연인은 당연히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인은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인 명의로는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살 먹은 애요. 한 살. 한 살 먹은 애도 살아있으니까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죠. 그러니까 자연인이니까 자연인 명의, 한 살 먹은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한 살 먹은 애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한 살 먹은 애 같은 경우는 그 부모가, 그 친권자가 이 사람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대리하여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출생하기 전에 태아가 있겠죠. 태아. 출생 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법적으로는요. 태아는 자연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태아를 살해한다 그러면 낙태죄가 되고 출생한 이후에 사람을 살해하게 되면 살인죄가 되죠. 법적으로는 태아와 사람을 좀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이기 때문에요. 태아 명의로는 등기를 못해요. 태아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태아 명의로는 등기를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임신 중에 태아 명의로 이렇게 태아에게 증여를 하면서 태아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못해요. 일단 출생을 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자연인,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권리를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등기 명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여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자가 있어요. 즉 사람은 아니지만은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자가 있어요.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 사람처럼 취급되는 자. 자, 이 사람들도 권리 능력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깊이는 들어가지 말고요. 법인은 뭐냐면요. 사람은 아니고 그 일정한 사람의 단체.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 자체에 이 사람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해줘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합격하시면요.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하실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구성원, 공인중개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의 단체가 되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 거기에요. 독자적인 협회를요. 이 구성원과 독립된 권리 능력을 협회에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협회가 자기가 사람처럼요. 협회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계약도 하고요. 협회 이름으로 등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전부 움직이면서 계약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부 움직일 필요 없이 그 단체 자체의 권리 능력을 인정해서 그 단체가 직접 살아있는 사람처럼 계약도 하고 등기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법인 그러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사람의 단체에 권리 능력을 부여하게 되면 우리는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단체에 권리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에는요, 사람의 단체뿐만 아니라 재산의 단체예요. 재산의 단체에도 특별히 권리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데, 재산의 단체에 권리 능력을 부여하면은 재단법인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학교법인들을 말하는 거죠. 학교법인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교육시설로 영구히 사용하고 싶어요. 교육시설로 영구히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만들었을 때요. 이것이 이제 학교, 운동장, 건물인데 만약 이것이 여전히 갑이 소유하게 되면은 갑이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이 있겠죠. 그 상속인은 이것을 교육에 사용하지 않고요.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과 토지는 영원히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산들의 단체를요. 나로부터 독립을 시켜버려요. 내 재산으로부터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재산들은 영원히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재산의 단체에 갑이 아닌 또 다른 법인격을 부여해요. 그러면 재단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갑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갑이 사망했다고 해서 을이 이 재산을 상속하지를 못하고요. 이것은 영원히 그 자체로서 재단법인,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영원히 교육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사람의 단체, 또 재산의 단체, 여기에 권리 능력을 인정해주면 이것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의 단체, 사람의 단체가 당연히 다 법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법인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법인 등기가 되면, 법인 등기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 과정을 거쳐서 법인 등기가 되면은 비로소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단체가 법인 등기, 법인화 과정을 거쳐서 법인 등기가 되면은 사단법인이 되고, 재산의 단체가 또 법인화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재단법인으로서 법인 등기가 되면은 비로소 재단법인이 되는 거예요.
법인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살아있는 사람처럼요, 권리 능력을 가져요. 자,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요, 자연인이나 법인은 등기 명의이 될 수 있고 그 명의로 등기를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요, 권리 능력을 갖는 자는 자연인, 법인 두 가지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이런 법인들이 있어요. 사람의 단체로서 사단의 성질을 갖고 있고 재산의 단체로서 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화가 안 돼 있는 사단 법인들이 있습니다. 법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없어요. 즉 권리 능력은 없는, 권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죠. 법인화가 안 돼 있어요. 즉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는, 그러나 실질은 사단과 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사단 또는 법인이 있다는 거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럼 권리 능력이 없는 이것을요, 다시 표현하면 법인화가 안 돼서 아직 법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줄여가지고 이렇게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렇게도 표현해요. 사단, 재단. 또는 이것을 다시 또 줄여가지고 비법인 사단, 재단. 법인이 아니니까 비법인 사단, 재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은 사단, 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화가 안 돼 있는 사단, 재단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대표적인 교회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갑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교회, 갑교회가 있어요. 갑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는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교회 그러면 뭘 교회라고 하냐면요, 이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의 단체예요. 교회라는 것은 신도들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단체라는 거죠. 사람들의 단체니까 이것은 사단의 성질은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 법인화가 안 돼 있어요. 사단법에 법인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봐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가 법인화가 된 교회인지 법인화가 안 된 교회인지는 외관상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고 법인 등기부를 봐서 거기에 법인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실질은 동일하기 때문에요. 법인화가 된 교회나 법인화가 안 된 교회나 실질은 동일하게 사단인데 단순히 하나 차이 나는 게 법인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예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를 봐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도들의 단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가요, 법인화가 안 돼 있어요.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요, 이것은 법인은 아니라는 거죠. 사단법인이 안 됩니다. 사단법인이 안 되기 때문에요, 교회 자체는요, 권리 능력이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다는 것은요, 어떤 물건을 소유할 수 없어요. 소유권 이런 걸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는 권리를 가질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토지나 건물은 그러면 누가 소유하겠습니까? 이 교회는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소유하느냐 있어서요, 이 교회는 신도들이 헌금 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든 거기 때문에 교회가 법인화가 안 돼 있어서 교회가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 건물이나 토지는 소유자 없는 물건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신도들이 헌금 내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이 신도들이요,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해요. 그 단체의 구성원이죠.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총유라고 하는 거죠. 총유. 그래서 이 신도들이요, 총유한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권리를 가질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등기를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등기를 할 때요, 신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신도들 이름으로, 신도들은 자연인이니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도들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요, 신도가 10만 명이에요. 또 신도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누가 또 탈퇴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지워야 되고, 쓰고 있는 과정에서 누가 새로 가입하게 되면 또 그 사람 또 이름을 적어야 되니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요, 등기는 갑교회는 소유는 할 수 없지만은 등기를 할 때는요,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등기 능력, 등기를 그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는 능력은 인정을 해줘요. 등기 능력, 우리가 등기 당사자 능력, 이걸 줄여서 그냥 등기 능력이라고 돼요.
그래서 등기 당사자도 돼요. 등기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줘요. 다시 말해서 교회 이름으로 등기할 수는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래야 이제 편리상, 어쩔 수 없이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죠. 갑교회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갑교회가 소유하는 건 의미 아니에요.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 등기를 이 사람 전원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편의상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도요.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도 재단의 실질은 가지고 있지만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비법인 재단 이름으로 등기는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요. 등기 명의는 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만 인정되지만은 등기부상, 등기 명의에는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등기 명의는 될 수 있다.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으니까 얘들도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는 거죠. 물론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같은 경우는 등기를 신청할 때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대표자가 와서 신청을 하겠죠. 대표자가.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자,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197페이지 보시면은요. 자연인은 인정이 돼요.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태아는 뭐 해제 조건 서류를 할 때는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학설은 알 필요 없습니다. 등기 신청 적격 부정 위에다 판례라고 쓰시면 돼요. 판례는 정지 조건설인데 우리가 이건 알 필요 없어요. 해제 조건설, 정지 조건설 알 필요 없고 학설이 시험 문제 나오는 일은 없기 때문에요. 그냥 태아는 등기 능력 부정, 등기 신청 적격 가입표 치시면 돼요. 등기 신청 적격이 부정된다 이렇게 씁니다. 부정된다. 그러니까 위에다가 판례에 따르면 부정된다. 우리는 판례만 알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판례만 나오지 학설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판례상 부정된다. 여기서는 그냥 부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외국인도요.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외국인도. 물론 외국인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도 가능해요. 태아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반가로 2번 보시면 법인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법인과 관련돼서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요. 사단법인과 거의 유사하게 인정을 합니다. 국가라는 것도요. 거기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단체 그러면은 사단법인과 비슷한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국가도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국가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또 국가 이외에도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광역자치단체로서 시도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군구가 있죠. 여기서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고요. 여기서 시는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군구도요. 지방자치단체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즉, 뭐 군 그러면은 거기서 살고 있는 군민들의 단체, 거기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단체. 그럼 이것도 사람의 단체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사단의 성질을 갖습니다. 사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요. 이건 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등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당연히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얘들 명의로 시도, 시군구 명의로도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요. 읍면동리요. 이거보다 작은 거죠. 작은 단위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읍이나 면, 동, 리 이름으로는요. 지방자치단체로서 읍, 면, 동, 리 이름으로 등기하지는 못합니다. 등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읍 안에 어떤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는 읍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소유하든 도가 소유하든 대한민국이 소유하던 토지지 읍이나 면이 뭘 소유한다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등기 명의 될 수 있으나 두 번째 줄 따라서 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죠.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등기 명의 될 수가 없어요. 다만 동리는요. 예외인데 동리는요. 자, 동리는요.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기 양촌이라는 리가 있습니다.
양촌리에서요. 양촌리 주민들이요. 돈을 모아서 마을 회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이제 건물 부동산이니까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양촌리 마을 회관은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이 주민들이 돈 모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공동으로. 자, 공동으로 소유해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양촌리 이 마을 회관이기 때문에 양촌리 이름으로 이 마을 전체의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기 힘드니까요. 양촌리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싶은데 양촌리가 과연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양촌리는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라는 거죠. 지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로서의 등기 명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양촌리는 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단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에 버리니까요.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사단의 성질을 갖는 거죠. 사단의 성질. 사단의 성질을 갖는데 양촌리가 무슨 법인화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것은 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비법인 사단은 구성원이 아닌 그 사단 명의로 단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양촌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등기할 수는 없지만은 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갖게 되면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것을 양촌리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읍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동이나 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동이나 리가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은 비법인 사단을 결성을 해서 사단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양촌리가. 요건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만에서 동리가 같은 자연마을의 경우에 동리와 같은 자연마을의 경우에는 그 주민을 구성으로 하는 하나의 비법인 사단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 결성이 되면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두 번째를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비법인 사단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비법인 사단으로 평가될 수만 있다면은 동리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3번은요. 특별법상 조합인데요. 이것은 조금 이따 조합을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자는 자연인, 법인. 또 하나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첫 번째 줄 있죠. 첫 번째 보죠. 비법인 사단 재단은 법인이 바탕이 되는 단체성, 즉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개념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실질적으로는 법인이에요. 그러나 형식적으로요. 법인화, 법인 등기가 안 됐어요. 실질은 사단, 재단하고 동일한 성질을 갖지만은 형식적으로요. 법인화,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을 때 우리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이라고 합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개념이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은 사단, 재단이 일반적인 사단법인, 일반적인 재단법인과 동일하지만은 형식적으로 법인화,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는 사단과 재단을 우리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보시면 오히려 이게 첫 번째 줄은 무시하시고요. 두 번째 줄을 보죠.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이렇게 나오죠. 법인과 같은 실체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실질은 사단과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는 가지고 있으나 설립 등기, 즉 법인화가 안 됐다는 거죠. 법인화. 법인 등기가 안 돼서 법인격이 부여받지 못한, 즉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과 재단을 우리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이렇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줄 이것이 좀 더 개념적으로 어울리겠네요. 그럼 대표적인 예로는요. 네 번째 줄에 있죠. 교회, 종중. 종중 그럼 우리가 보통 문중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종중이나 문중은 이런 의미죠. 같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의 모임을 우리는 문중 또는 종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습니까? 같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의 단체죠. 사람의 단체니까 이것도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중이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중 땅을. 그럼 이거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문중 같은 경우가 이것도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문중들은요. 법인화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법인 안동김씨 문중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법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화가 안 돼 있는 문중이나 종중이 대부분이죠. 자,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요. 만약에 법인화가 돼 있으면 그 문중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됩니다. 법인이니까요. 그런데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 구성원들의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총유가 되기 때문에 구성원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구성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의상이요. 그 문중 이름으로 등기는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종중, 문중, 교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뭐 자연불악 이런 것들도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은 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갖게 되면은 또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넘기시면 이렇게 비법인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몇 가지 더 추가돼야 될 내용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간쯤 보시면 동그라미 3에 첨부 정보 있죠. 이제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자, 비법인 사단이 등기를 신청을 할 때는요, 첨부에 관한 서류들이 몇 개가 더 필요합니다. 먼저 기억 보시면은 정관이나 그 밖에 규약이 있는데요. 우리가 법인이다 아니다, 실체가 법인이냐 아니냐를 따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어떤 계약 관계로 이 단체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딱 규칙이 있어가지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 단체가 흘러갈 때요,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단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냐 아니면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는요, 사단의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규칙에 따라서 뭔가 움직여야 돼요. 그랬을 때 사단의 성질을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규칙, 뭐 이런 것들, 회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합쳐서 우리가 정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어도 사단의 실질을 갖기 위해서는요, 정관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 등기는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단의 실체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체를 갖는다는 것은 적어도 정관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심사해서 법인화는 안 돼 있지만은 사단의 실체는 가지고 있으면은, 또 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등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관 그 밖에 규약을 가져오는 거고요. 니은 보시면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하겠죠.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관리인도 그 대표자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표자가 신청을 할 테니까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내가 대표자라는 증명서를 첨부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은요, 대표자를 적을 때는요, 이 사람의 주소, 그러니까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 적습니다. 주민번호까지.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법인과 어떤 거래를 할 때요, 우리가 법인과 거래를 할 때는요, 법인도 마찬가지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자가 있어서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그럼 우리가 법인과 거래를 할 때는 그 법인의 대표자와 거래를 했을 때 법인과 거래하는 것이 돼요. 대표자가 아닌 사람과 거래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과 거래하는 것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인과 거래할 때는요, 대표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법인과 거래할 때 대표자가 누군지는요, 무엇을 보고 하냐면요, 이런 법인화가 돼 있는,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에 대표자가 나와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를 보고 대표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과 거래하면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는요, 법인 대표자를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법인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대표자와 거래를 해야 되는데, 대표자가 누군지가요, 이것은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법인 등기부가 없으니까 대표자가 누군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법인과 거래를 하려면, 비법인 사단과 거래를 하려면 대표자가 누군지를 알고 거래를 해야 될 텐데, 따라서 등기부에라도요, 이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를 등기부에라도 기록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대표자를 알고 그 사람과 거래를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에는 법인 이름을, 그 대표자 이름을 적지 않아요. 법인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러나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 법인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에라도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리을을 보시면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할 때 그 사람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또 가져와야 돼요. 이걸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즉, 대표자의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주민등록 등본을 또 가져와야 돼요. 나중에 신청 정보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디귿 보시면은요, 이건 총유물이죠.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총유물이에요. 총유물. 편의상 등기만 교회 이름으로 할 뿐이지 이건 총유물입니다. 그러면 총유물을 처분이라든지 처분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사원청에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유물에 대해서 등기를 할 때는요, 총의 결의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총의 결의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을이 만약에 비법인 사단이에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니까 이득을 보죠.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총의 결의서를 때는 꼭 안 가져와도 돼요. 그러나 갑이 만약에 교회예요. 비법인 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이 일반인에게 처분할 때는요, 이럴 때는 비법인 사단이 권리를 잃게 되는 거죠. 자,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로 총의 결의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총의 결의서를 제공하도록 해요. 총의 결의가 없으면 이게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총의 결의서는 언제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비법인 사단이 이득을 취할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고 손해를 볼 때는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로 열고 있죠.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총의 결의서를 제공하고, 권리자로서, 등기 권리자로서 신청을 할 때는 총의 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체크만 잘 해두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양가로 2번 보시면요,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거 우리가 앞에서 했죠. 1번 보시면 태아 정지적 고소 판례죠. 그러니까 판례에 따르면은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 페이지에 있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2번 보시면요, 읍면동리 있죠. 자,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등기 신청 적격은 없지만은, 두 번째 다만 동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리가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게 되면은, 어디 썼어요? 여기 있죠.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게 되면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민법상 조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하고 조합은요, 이것도 사람의 모임이고 사람의 모임인데요, 우리는 이 사람의 단체를 사단이라고 하고요, 조합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보통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 민법상 조합 그러면요, 동업자들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해요. 이것도 사람의 단체고, 이거 동업자들의 모임이니까 이것도 사람의 단체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동업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하는데, 동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동업이 되는 게 아니죠. 만약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동업을 한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동업 계약이 있게 돼요. 을과 병 사이에도 동업 계약을 하게 되고요, 갑과 병 사이에도 동업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약 관계로 해서 동업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동업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하고 조합에 있어서는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사단은 이 구성원들, 여기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요.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든지 간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회가 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한두 명 새로 들어오고 한두 명 나간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즉 구성원들의 개성보다는요, 이 단체 자체가 중요하면 우리는 사단이라고 하고요,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성원들의 개성이 중요해요. 이거는 계약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나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고,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입이 안 됩니다. 개성이 중요해요. 이러면 우리는 조합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로 하면 추상적이니까 너무 힘들죠. 그럼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구성원들의 이름을 서로 다 잘 알아요. 구성원들을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합이에요. 근데 구성원들을 내가 다 몰라요. 그러면 구성원들의 개성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사단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단. 근데 동업자들 얼굴도 모르고 동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조합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 단체 자체는요, 조합 같은 경우는 단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명의로 등기합니다. 즉 갑, 을, 병이 공동 소유한다, 이렇게 등기를 해요. 그럼 이때 동업자들이 모임을 조합이라고 하고,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는 민법상 뭐라고 합니까? 합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조합 같은 경우는요, 등기를 할 때 구성원들의 합유 등기를 하는 것이지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비법인 사단이건 법인이건 간에, 법인화된 사단이건 간에 다 그 사단 명의로 등기를 하지만은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기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민법상 조합은 권리 능력도 없고 단체성도 없기 때문에 조합 명의로 등기하지를 못하고 두 번째 줄에 있죠.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할 뿐이다. 근데 조합 전원 명의로 등기해서 전원 명의로 등기할 때다 합유라고 쓰면 되겠죠. 전원 명의의 합유 등기를 한다. 합유. 다만요. 그러나 한 페이지 앞에 보시면요. 법인에서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요. 특별법상 조합이 있어요. 민법이 아니라 특별법상 조합. 그러면 여기는 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이에요. 여기서는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 조합원들 다 할까요? 거의 뭐 조합원이 뭐 10만 명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재개발조합 구성원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다 이름 다 모르죠.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요. 이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질은 이것은 조합이라는 명칭만 사용했지 실질은 사단이에요. 사단이기 때문에 이 재건축 조합이 법인화가 돼 있으면 법인으로서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요. 이런 경우는 그 조합 명의로 등기가 가능해요. 조합이라는 단어만 사용했지 이게 특별법상 조합은 실질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사단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죠. 따라서 조합 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특별법상 조합은요. 실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조합 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나 199페이지 보시면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4번 보시면요. 학교가 있는데요. 학교는 여기 만약에요. 서울시에서 만든 공립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연지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초등학교. 연지 초등학교가 있으면 여기 건물도 있고 운동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요. 그러면 연지 초등학교 이름으로 등기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요. 서울시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건물로서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를 만들 수도 있어요. 공원으로 만들면 공원이 되고 초등학교를 만들면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로 만들면 중학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서울시가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시설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라는 건 하나의 서울시가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의 시설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토지를 누가 소유해요? 서울시가 소유하는 거예요. 공립학교는. 서울시가 거기다가 학교를 만들면 학교가 되고 공원이 되면 공원을 만들면 공원이 될 뿐인 것이고 이 학교라는 것은 그냥 서울시의 시설물일 뿐인 것이기 때문에요. 소유자는 서울시예요. 따라서 서울시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립학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가 명의로 등기하고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하지 절대 학교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아요. 사립학교 같은 건 어떻게 되느냐?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요. 사립학교를 설립한 재단법인이 있겠죠. 설립한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를 해요. 즉 설립자 명의로 등기하지 학교 명의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요. 학교는요. 학교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고 두 번째 줄에 있죠. 이건 하나의 시설물일 뿐이기 때문에 학교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고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그 설립자 명의로. 그래서 국립학교는 국가,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재단법인, 학교법인 그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밑에 5번은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등기는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누가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느냐에서 명의이 될 수 있는 자, 없는 자를 구별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나머지 절차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